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장 암과 코텍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MCU인 것입니다. 이러한 MCU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암사인 것입니다. 암사와 코텍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암사의 히스토리, 암사의 라이선스, 암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MCU 패밀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히스토리, 암의 역사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1985년 4월 26일 영국 캠브리지의 알콘 컴퓨터사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리스크형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MCU였던 것입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최소화했다,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명령어를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구조를 심플하게 설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리스크형의 MCU에서는 하버드형의 버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구조 버스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속도를 빠르게 개선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최초의 리스크형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알콘 리스크 머신이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알콘 리스크 머신, 줄여서 이러한 MCU를 ARM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ARM, ARM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1990년 11월에 애플 컴퓨터, VLSI 테크놀로지, 알콘사가 합작해서 회사명을 ARM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ARM은 Advanced, 진보된 리스크 머신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ARM, ARM이었던 것입니다. 회사명도 ARM이 되고 MCU의 이름도 ARM이었던 것입니다. 1998년 다시 회사명을 ARM 홀딩스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RM은 MCU의 이름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회사명은 ARM 홀딩스였던 것입니다. 홀딩스로 변경했다는 것은 ARM을 지주회사로 끌어올리고 ARM 밑에 여러 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6년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영국의 ARM을 35조 원에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소프트뱅크가 ARM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에 따라서 ARM은 그럼 누가 인수할 것인가? 삼성인가, 애플인가, 엔비디아인가, 다양한 풍문이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ARM 라이선스와 파운드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M사는 MCU 코어 설계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ARM사는 MCU 코어 설계에 관련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ARM사는 코어 설계 기술을 제공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수수하는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기업은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팹리스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파운드리인 것입니다. 팹리스는 Fabrication Risk, 즉 생산 공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MCU 코어 설계 기술만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어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 칩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코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그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팹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 것입니다. 반면에 파운드리는 암사와 같이 코어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부터 코어 설계 사용권을 획득해서 실질적인 상용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코어는 굉장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이 ARM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MCU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MCU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변 장치를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MCU들이 ARM 코어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ARM 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MCU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암 코어를 기반으로 MCU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암 코어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암 코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또는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MCU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MCU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는 당연히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그리고 연산 장치, ALU, Arithmetic Logic Unit,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가 암의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어 설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어에 USART 통신 포트인 것입니다. USB 같은 주변 장치들을 추가해서 다양한 기능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어에 다양한 주변 장치들을 추가하면 그것이 바로 MCU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암코어 명명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에서는 암코어를 설계하는데 다양한 버전의 코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기능의 코어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코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코어의 특성에 따라서 이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쓰고 중괄호 안에 번호 또는 숫자 또는 심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호나 숫자, 심벌이 그 암 코어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X 부분에 기록하는 것은 제품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 시리즈인지 9 시리즈인지 11 시리즈인지 7, 7 또는 9 또는 11을 기록하는 부분, 제품군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Y 부분에는 MMU, MPU 넘버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MMU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메모리 관리 장치를 의미하는 거고 MPU는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 메모리 보호 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MMU나 MPU에 번호를 부여하는 부분이 Y인 것입니다. G 부분에는 캐시 사이즈 넘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캐시의 크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넘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T 부분에는 썸부 명령어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T라고 기록하면 16비트 썸부 명령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ARM의 기본 명령은 32비트 명령인 것입니다. ARM이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MCU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레지스터도 32비트 레지스터, 명령어도 기본은 32비트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썸부 명령어, 16비트 명령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암코어에서는 썸부 명령어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T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D라고 기록되는 부분은 JTAG 표준입니다. 디버깅 표준 JTAG 디버그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M 부분은 멀티플라이어, 고속 곱셈기가 지원되는지, 이러한 암코어에서는 고속 곱셈기가 지원되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I 부분은 Embedded IC 매크로셀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부분. 여기서 IC는 In-Circuit Emulator, 즉 다시 말하면 서킷 안에 내장된 이뮬레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칩의 코어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회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Enhanced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명령이 지원되는지 여부를 이 부분에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J 부분에는 JGI 테크놀로지를 지원하는지 자바 기술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F 부분에는 벡터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하는지 여부, S 부분에는 신세사이저블 버전인지 아닌지를 기록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암코어의 버전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각에 관련된 넘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은 암코어 명명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 특성에 따라서 암코어에 부여되는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X 부분에 기록되는 부분은 패밀리 넘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패밀리 넘버 숫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ARM7, ARM9, ARM11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시리즈, ARM9 시리즈, ARM11 시리즈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Y 부분에 기록되는 것은 MMU를 내장하고 있는지 또는 MPU를 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숫자로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2와 3은 MMU 내장, 4번은 MPU 내장인 것입니다.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니트, 메모리 관리 장치,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 메모리 보호 장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ARM7-2, ARM9-4, ARM11-4, MPU를 내장하고 있는 11 시리즈의 ARM코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Z 부분은 캐시 사이즈에 따라서 숫자로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0번은 큰 사이즈, 2번은 작은 사이즈의 캐시를 내장하고 있는 코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번은 칩 생산 과정에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ARM720, ARM940, 940 등으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T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T는 무조건 썸부입니다. ARM MCU는 32비트 즉 4바이트 길이의 명령을 갖고 있는 MCU인 것입니다. 모든 명령은 4바이트 길이입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6비트 명령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16비트 명령을 일종 썸부 명령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썸부 명령어, 16비트 명령어를 지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T를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버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D 부분입니다. JTAG 표준 디버깅 기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표준 디버깅을 지원하는지 지원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D가 첨부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M 역시 마찬가지로 멀티플라이어 즉 하드웨어 곱셈기가 지원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M이 표기될 수도 있고 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I는 인서킷 에뮬레이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버그 하드웨어를 지원하는지 지원하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서 I를 부과할 수도 있고 I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서킷 에뮬레이터는 MCU 그 자체를 흉내내는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버깅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음은 E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Extended에 관련된 부분. Digital Signal Processing, 즉 DSP, 디지털 신호 처리에 관련된 확장 명령어를 지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E를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J는 JJ 코어 내장 여부입니다. 자바 명령어를 지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J를 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F는 플로팅 포인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플로팅 포인트 장치를 지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F를 붙일 수도 있고 붙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S 부분에는 synthesizeable 버전을 의미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자의 내부 요소가 변경 가능한지 여부, 즉 다시 말하면 이런 ARM 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코어 부분의 내부 스펙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ARM7TDMI S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ARM 패밀리에 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사에서는 다양한 코어를 출시한 것입니다. 버전 1으로서 ARM1, 버전 2로서 ARM2, 버전 2A로서 ARM3, 버전 3로서 ARM6, 7 등을 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ARM9, ARM11 등이 출시된 것입니다. ARM사에서는 3개의 패밀리 그룹으로 정리해서 통합한 것입니다. ARM7 패밀리, ARM9 패밀리, ARM11 패밀리 그룹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ARM이 탄생한 1980년대에는 기능이 굉장히 단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다양한 ARM 코어가 출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코어들을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7, 9, 11 패밀리인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8이나 10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능 향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7, 9, 11 홀수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ARM 7, 9, ARM 11 세 계열로 분류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원칩 ARM 마이컴 MCU입니다. ARM사에서의 새로운 MCU 코텍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ARM사는 최근 방침을 크게 전환한 것입니다. ARM11 다음에 다음 버전으로서 ARM12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이제 ARM은 코텍스 시대가 탄생한 것입니다. ARM 패밀리는 코텍스 패밀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패밀리는 크게 3개의 시리즈가 있는 것입니다. A 시리즈, R 시리즈, M 시리즈가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제품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제품군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A 그룹, R 패밀리 그룹, M 패밀리 그룹인 것입니다. 코텍스 A에서 A는 어플리케이션의 첫 자인 것입니다. R은 리얼타임의 첫 자인 것입니다. M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첫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3개의 그룹 중에서 패밀리 그룹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그룹은 코텍스 A 그룹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리즈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A 시리즈는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을 목표로 하는 분야에 적용되는 코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핸드폰에 적용되는 핵심 코어가 코텍스 A 시리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AP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AP의 핵심 코어가 곧 코텍스 A 시리즈인 것입니다. 삼성서 AP를 생산할 때 핵심 코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코텍스 A 시리즈 OX 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코텍스 A 시리즈를 핵심 코어로 해서 개발한 AP를 삼성 폰에 내장하고 또 애플 폰에도 팔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등, 즉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OS에서도 동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것입니다. 또 모바일 폰의 OS 안드로이드에서도 코텍스 A 시리즈는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인베디드 버전의 윈도우즈에서도 동작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OS에서 동작하는 코어라는 것은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고성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비 전력은 비교적 큰 편이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텍스 A 시리즈에서는 보안 프로그램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 퍼포먼스 제품군이 코텍스 A 시리즈인 것입니다. 다음은 코텍스 R 시리즈입니다. R은 리얼타임, 즉 실시간, 즉 처리 시간이 빠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 코어인 것입니다. 프로세싱 타임이 짧아야 되는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코텍스 R 시리즈는 특정 분야로 그 응용이 확정되지 않은 시리즈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활용이 적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R 시리즈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제품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목표는 고성능의 실시간 처리 분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텍스 M 시리즈 가장 활용 분야가 응용 분야가 넓은 시리즈인 것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즉 시스템 제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코어가 코텍스 M 시리즈라는 것입니다. 코텍스 M 시리즈는 시스템 제어용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가형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소비 전력 굉장히 작아야 되는 것입니다. 파워 디시페이션이 굉장히 로우이다. 작다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제어용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하기 위해서는 소비 전력이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지연도 굉장히 짧게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코어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코텍스 M 시리즈에서 구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코텍스 M0, M1, M3, M4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대상으로 할 코텍스 M 시리즈에서의 칩은 코텍스 M3인 것입니다. 코텍스 M3 시스템 제어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전인 것입니다. 코텍스 M3를 대상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펌웨어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대상으로 하는 MCU는 코텍스 M3 시리즈인 것입니다. 코텍스 M 시리즈의 아키텍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텍스 M3 MCU에 관해서 일반적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 칩은 ARM 버전 7, 즉 ARM7 패밀리에 해당하는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에서는 회로 복잡도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굉장히 심플하게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럽트 지연 시간 또한 짧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 것입니다.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인터럽트 요청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의 제어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그러한 칩이기 때문에 저가용이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교적 싸다는 것입니다. 타사 제품 AVR, PIC8051 등 타사 8비트 MCU에 대응하는 프로세서로 출시한 것입니다. 물론 코텍스 M3인 경우에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것이 아니라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탑재된 MCU인 것입니다. 따라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텍스 M3의 또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전력 소모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코텍스는 세 가지의 시리즈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A 시리즈, R 시리즈, 마이크로 컨트롤러 M 시리즈로 구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M 시리즈, 그 중에서도 코텍스 M3 버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패밀리에서 출시되고 있는 각종 코어들의 캐퍼빌리티, 기능과 퍼포먼스, 성능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된 기능을 갖도록 설계된 코어들이 퍼포먼스도 높게 나올 것입니다. 캐퍼빌리티와 퍼포먼스는 비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능이 고도화되어 있고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시리즈는 코텍스 A 시리즈인 것입니다. 이런 코텍스 A 시리즈는 핸드폰 AP 코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코텍스 R 시리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코텍스 M 시리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코어들인 것입니다. 시스템 제어용으로 성능이 고도화된 A 시리즈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들이 코텍스 M 시리즈인 것입니다. 시스템 제어용으로 적합하게 설계된 것 코텍스 M 시리즈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대상은 코텍스 M3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코텍스 M3와 코텍스 M4인 것입니다. 시스템 제어용 하면 코텍스 M3 또는 코텍스 M4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와 M4는 ARM 패밀리로 보면 7 패밀리에 해당하는 정도의 성능을 갖는 코어인 것입니다. 코텍스 R4는 ARM 시리즈로 보면 9 패밀리에 해당하는 성능을 갖는 것입니다. 코텍스 A 시리즈는 ARM 11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코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에서는 썸부트 모드의 명령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ARM에서는 일반적으로 16비트 썸부 명령어와 32비트 ARM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썸부 모드에서는 16비트 명령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2비트 ARM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썸부 모드에서 ARM 모드로 변경한 후에 32비트 ARM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텍스 M3에서의 썸부트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썸부 모드와 ARM 모드 사이에 모드 변경 없이 16비트 썸부 명령어와 ARM 32비트 명령어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썸부트 모드가 코텍스 M3에서 사용되는 모드인데 이러한 썸부트 모드에서는 모드 전환 없이 ARM의 32비트 명령어와 썸부 명령어 16비트 명령어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텍스 M3를 하드웨어 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텍스 M3는 인스트럭션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바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어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어의 패치, 즉 명령어의 호출과 데이터의 저장, 당연히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패치,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은 인터럽트 수행 시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ARM 모드, 썸부트 모드, 썸브 모드에서의 퍼포먼스와 코드 사이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 물론 32비트 길이의 명령어만을 갖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ARM 모드가 제일 우수할 것입니다. 썸부트 모드에서는 32비트 ARM 명령도 사용할 수 있지만 16비트 썸브 명령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RM보다는 퍼포먼스가 떨어지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썸브 모드는 모두 전환을 하면서 ARM 32비트 명령어와 썸브 16비트 명령어를 사용하는 모드인 것입니다. 퍼포먼스가 모드 전환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코드 사이즈의 길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32비트의 ARM 명령어만 사용하는 ARM 모드이기 때문에 코드 길이 사이즈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썸브2에서는 16비트 명령어와 32비트 명령어, 물론 썸브 모드에서도 16비트와 32비트 명령어가 섞여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썸브 모드에서는 모두 변환을 하면서 32비트와 16비트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썸브2에서는 모두 변환 없이 섞어서 그냥 프로그램 짜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썸브2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성능 측면에서 보면 ARM 모드와 거의 유사하고 코드 길이 사이즈로 보면 ARM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입니다. 약 한 26% 정도 더 작게 펌웨어를 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썸부2 모드의 굉장한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썸부2 명령어의 효율성에 관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명령어 32비트 길이의 명령어 3개의 문장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입니다. 펌웨어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썸부2 모드에서 16비트, 즉 2바이트 길이의 명령어 4개를 이용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각각이 4바이트 길이의 명령어니까 하나, 둘, 셋, 4, 3, 12, 12바이트인 것입니다. 코드 사이즈가. 썸부2 모드에서는 2바이트 길이의 명령어 4개를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8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코드 사이즈가 훨씬 썸부2 명령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썸부2 명령어의 경우에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퍼포먼스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페어, 비교하라 R0와 R1, 레지스터 0에 들어있는 내용과 레지스터 1에 들어있는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만약에 R0가 R1보다 크면 R0에서 R1을 빼서 R0에 저장하라는 것입니다. R0에서 R1을 빼서 R0에, R0가 R1보다 크면 빼는데, subtraction 빼는데 R0가 R1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즉 R1이 R0보다 큰 경우는 R1에서 R0를 빼서 R0에 저장하라는 그런 펌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펌웨어를 16비트 길이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개의 문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8바이트인 것입니다. 2, 4, 8, 8바이트. 코드 길이 사이즈로 보면 썸부2 명령을 사용하는 펌웨어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텍스 M3의 아키텍처, 즉 내부 구조를 블록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의 블록 다이어그램인 것입니다. 코텍스 M3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코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 프로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 시스템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트럭션 패치 유니트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어를 호출하는 회로라는 것입니다. 디코더, 명령어를 해독하는 회로. 명령어를 호출하고 그 호출된 명령어를 해독해서 지어 신호를 발생하는 회로, 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의 프로세스 코어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장치, 가장 중요한 제어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ALU가 있는 것입니다. 산술 연산과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과 로직 오퍼레이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ALU, 연산장치 있는 것입니다.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리고 레지스터들이 포함된 부분이 코텍스 M3에서 가장 중요한 코어 부분에 해당하는 프로세서 코어 시스템인 것입니다. 최근에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새로 코텍스 M3의 코어에 포함된 것입니다. 인터럽트 제어기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인터럽트 요청을 처리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코어에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코텍스 M3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코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장치,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그리고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어 부분, 프로세스 코어 부분은 메모리와 연결될 것입니다. 외부 메모리나 외부 주변 장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특성이 다른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메모리 인터페이스 회로를 거쳐서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나 주변 장치들 페리퍼럴과는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버스가 인스트럭션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별개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버스와 버스를 연결하는 부분에 메모리를 보호하는 회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버스들이 만나서 서로 선이 연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프로세서 코어와 코드 메모리와 지금 연결되는 부분, 또 프로세스 코어와 외부 메모리 시스템과 또 페리퍼럴 주변 장치들과 연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타 프라이빗 페리퍼럴 주변 장치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코어에서 처리되고 있는 명령어, 즉 명령어 호출되고 배치되고 실행되는 과정은 디버그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에서 추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디버깅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 또 연결된 디버그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각종 신호를 이용해서 디버깅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의 블록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의 가장 중요한 부분, 프로세서 코어 시스템 부분, 제어 장치 있는 것입니다. 인스트럭션 패치 유니트와 디코더로 구성되는 제어 장치, ALU 연산 장치, 레지스터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어 부분에 하나 더 첨가된 게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어 부분은 외부 메모리나 주변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인스트럭션 버스와 데이터 버스는 별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 메모리와도 연결되어 있고 메모리 시스템과 주변 장치 페리퍼럴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프라이빗 페리퍼럴 기타 주변 장치들과 버스를 통해서도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디버그 시스템이나 디버그 인터페이스 회로를 거쳐서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의 내부 구조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NVIC, MPU 그리고 버스 인터페이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코텍스 M3 내부 아키텍처 구조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NVIC 회로가 프로세서 내부의 코어에 장착된 것입니다. NVIC, Nested Vectored Interrupt Controller입니다.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회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Nested Vector라는 의미는 중복된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중복돼서 발생되었을 때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회로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NVIC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코텍스 M3 프로세서 코어에는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러한 인터럽트 컨트롤러는 중첩된 인터럽트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서 내부의 코어에 내장된 인터럽트 지역이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와 버스 사이에 메모리 프로텍션 회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MPU라는 회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모리를 보호하는 회로인 것입니다. 메모리를 보호한다는 기본 개념은
접근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메모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privileged level, 특권 레벨을 가진 사람만 접근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펌웨어 사용자가 펌웨어를 통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유저 사용자가 펌웨어를 통해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해로 MPU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키텍처 내부에 버스 인터페이스, 버스와 버스들을 상호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버스와 버스를 상호 연결하는 부분을 버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텍스 M3에서 사용되는 버스에는 아이코드 버스, 인스트럭션과 관련된 버스인 것입니다. 디코드 버스, 즉 데이터와 관련된 버스인 것입니다. 시스템 버스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코드 버스, 데이터 코드 버스, 시스템 버스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은 디버깅 컴포넌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에는 에러를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디버깅 회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버깅 컴포넌트와 관련된 용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용어 그 자체만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디버깅 컴포넌트로서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 포트, 또 시리얼 와이어 JTAG 디버그 포트, JTAG은 표준 디버깅 테크놀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런 포트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버깅을 위해서 외부로 나와 있는 포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트를 시리얼 와이어 디버그 포트 또는 시리얼 와이어 JTAG 기술이 적용된 디버그 포트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FPB, Fresh Patch and Break Point, 즉 브레이크 포인트나 코드 패치를 위한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은 에러 디버깅을 위해서 특정 부분에서 실행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FPB 용어 그 자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플래시 패치 앤 브레이크 포인트를 FPB라고 한다. ETM도 있는 것입니다. Embedded Trace Macro Cell, 명령어의 실행 과정을 트레이스 추적해가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버깅을 위한 것입니다. ETM, Embedded Trace Macro Cell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TPIU, Trace Port Interface Unit, 추적 포트인 것입니다. 트레이스 포트 분석기를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트레이스 포트 분석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회로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바로 TPIU라는 것입니다. 트레이스 포트를 연결하는 장치, 회로라는 것입니다. 다음 DWT, 데이터 워치 포인트 앤 트레이스, 특정 위치에서 데이터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워치 포인트, 데이터 트레이싱을 위한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추적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ITM, Instrumentation Trace Macro Cell, 일종의 디버깅을 위해서 프린트 펑션 스타일의 함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디버깅 하는 결과를 프린트 펑션 형태로, 즉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ITM, Instrumentation Trace Macro Cell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는 용어 그 자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텍스 M3 칩 내부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칩 아키텍처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코텍스 M3 칩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어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코텍스 M3 코어 부분은 팹리스사인 ARM사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ARM사에서는 코텍스 M3 코어 부분에 관련된 설계 도면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파운드리사인 STM사에서 설계한 부분인 것입니다. STM사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사로서 세계적인 거대 기업인 것입니다. STM사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회사는 NXP사인 것입니다. Next Experience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인 것입니다. STM사와 NXP사가 주로
코텍스 M 시리즈 칩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코텍스 M3 코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 코어 부분에 내장되어 있는 장치로 컨트롤 유니트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치인 것입니다. 컨트롤 유니트 내에는 인스트럭션을 패치 호출하는 인스트럭션 패치 유니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출된 명령어를 해석하는 인스트럭션 디코더가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 코어에는 가장 중요한 제어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치, 연산 장치가 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ALU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컨트롤 유니트와 ALU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다양한 레지스터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텍스 M3 코어에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추가로 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텍스 M3 코어에 내장되어 있는 장치, 즉 다시 말하면 코텍스 M3 코어를 구성하고 있는 장치는 컨트롤 유니트, ALU, 그리고 레지스터, 그리고 인터럽트 컨트롤러인 것입니다. 이런 코텍스 M3 코어와 플래시 메모리 간에는 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텍스 M3 칩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인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폼웨어들이 저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폼웨어에는 다양한 인스트럭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작성한 폼웨어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기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스트럭션과 데이터들이 코텍스 M3 코어로 전송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텍스 M3 코어와 플래시 메모리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회로가 곧 FLITF, 플래시 메모리 인스트럭션 인터페이스인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을 패치해 나가는 데 필요한 버스가 인스트럭션 코드 버스인 것입니다. 또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코텍스 M3 코어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버스가 데이터 코드 버스인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은 인터페이스 회로를 거쳐서 I코드 버스를 거쳐서 코어와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인터페이스 회로를 거쳐서 데이터 버스, 데이터 코드 버스를 거쳐서 코어와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어와 플래시 메모리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버스가 I코드 버스와 D코드 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코텍스 M3 칩 내부에는 플래시 메모리도 있지만 SRAM 메모리도 있는 것입니다. SRAM 메모리에는 인스트럭션과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SM 메모리와 코텍스 M3 코어 간에도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SRAM 메모리와 코어 간의 통신에 사용되는 버스가 바로 시스템 버스인 것입니다.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SRAM과 코어가 통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독립적인 회로 FSMC 회로와 SDIO 회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의 관심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독립적인 회로 부분입니다. FSMC는 플래시 메모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 일종의 컨트롤러인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되는 회로에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것이 FSMC 회로인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기능을 지원하는 제어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SDIO 회로인 것입니다. 여기서 SD는 SanDisk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카드 형태의 SanDisk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일본 도시바 제품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SanDisk사에서 USB 메모리도 많이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메모리로서 SanDisk가 사용될 경우 SanDisk와의 통신을 지원하는 I/O, 즉 입출력을 지원하는 회로가 SDIO 회로인 것입니다. SanDisk 지원 회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텍스 M3 내부 기능과는 무관한 회로로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변 장치들이 많이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텍스 M3에 내장되어 있는 주변 장치들과 코텍스 M3 코어 간에도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장치들이 코텍스 M3 코어와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변 장치들이 버스로 코어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버스가 AHB 버스,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인 것입니다. 이런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는 크게 두 개의 버스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버스 1과 Advanced Peripheral 버스 2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브릿지 회로는 단순히 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버스를 두 개로 분할하기 위한 접점, 브릿지 회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Advanced Peripheral 버스 1과 2에는 주변 장치나 통신 포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버스 2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 장치들, AD 컨버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통신에 관련된 부분, 통신 포트 US ART, 타이머, GPIO 포트 A, 포트 B, 포트 G 등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할 이런 주변 장치들이 Advanced Peripheral 버스 2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시 Advanced Peripheral 버스 1에도 다양한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타이머 또는 여러 개의 USB 포트, 또 UART 버스, US ART 버스 등 통신 포트 등이 주변 장치들과 함께 Advanced Peripheral 버스 1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버스 1은 클럭이 36MHz에서 동작하는 것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버스 2는 36MHz의 2배, 즉 72MHz 클럭에서 동작하는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버스 2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 장치들, 페리퍼럴들은 비교적 속도가 빠른 장치, 클럭이 2배로 높은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속도가 빠른 장치는 Advanced Peripheral 버스 2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치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와 Advanced Peripheral 버스 1, 2를 통해서 다양한 페리퍼럴들, 즉 주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 장치들은 코텍스 M3 코어와 이러한 버스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장치와 코텍스 M3 코어의 연결에 사용되는 버스들,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 Peripheral 버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DMA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rect Memory Access인 것입니다. 액세스, 즉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메모리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장치는 주변 장치, 페리퍼럴 등인 것입니다. 페리퍼럴 등이 코텍스 M3 코어에 관여 없이 직접 SRAM이나 플래시 메모리와 통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통신하기 위해선 회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DMA 컨트롤러입니다. DMA 컨트롤러 두 개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컨트롤러 1, 컨트롤러 2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컨트롤러에는 여러 개의 채널, 즉 7개의 채널, 이 부분에선 5개의 채널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널에 연결되는 선은 주변 장치로부터 오는 통신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뒷부분의 채널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뒷부분의 채널, 각각의 채널을 선택해서 연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Direct Memory Access, 즉 주변 장치와 메모리 간의 통신이 코텍스 M3 코어에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장치들에서 입력되는 데이터들은 DMA 버스를 통해서 SRAM과 또는 DMA 버스를 통해서 플래시 메모리와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DMA 컨트롤러 1, 2, 두 개가 지원되고 각각의 컨트롤러에는 또 여러 개의 채널이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널을 하나 선택해서 주변 장치와 메모리 간에 직접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DMA 컨트롤러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에 클럭을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클럭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러한 버스는 동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클럭을 제공하는 회로, Reset and Clock Control 회로, RCC 회로가 있는 것입니다.
버스에 클럭을 공급하는 회로, RCC 회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텍스 M3 칩 내부 구조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본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코텍스 M3 칩 내부 구조 거의 완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듣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텍스 M3 내부 아키텍처에 존재하는 버스 매트릭스 시스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버스 매트릭스 시스템은 다양한 버스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와 플래시 메모리, 코텍스 M3와 SRAM, 코텍스 M3와 DMA 버스, 또 코텍스 M3와 각종 주변 장치들을 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버스 매트릭스 시스템인 것입니다. 코어와 DMA, 코어와 SRAM, 코어와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코어와 페리퍼럴 등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곧 버스 매트릭스 시스템인 것입니다. 버스 매트릭스 시스템에는 아이코드 버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스트럭션 코드 버스인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패치할 때 사용되는 버스인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는 펌웨어가 저장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펌웨어에 사용된 다양한 인스트럭션들을 패치해서 코어에서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버스가 아이코드 버스인 것입니다. 데이터 코드 버스는 코어와 메모리, 코어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버스인 것입니다. 시스템 버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버스는 SRAM 또는 우리가 외부에 램을 연결해서 메모리를 확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SRAM 또는 외부 램과의 통신에 사용되는 버스, 시스템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DMA 통신에 사용되는 DMA 버스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변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AHB와 APB 버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APB 버스는 다시 APB1과 APB2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AHB 버스, Advanced High Performance 버스는 두 개의 버스로 다시 분할되는 것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Bus 1과 Advanced Peripheral Bus 2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Bus 1, Advanced Peripheral Bus 2, 그리고 AHB 버스는 주변 장치와의 통신에 사용되는 버스인 것입니다. APB1 버스에는 36MHz의 클럭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APB2 버스에는 72MHz의 클럭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APB 버스 2에 공급되는 클럭이 APB1 버스에 공급되는 클럭의 2배 빠른 장치들이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텍스 M3 코어에 내장된 레지스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범용 목적의 레지스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펌웨어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0번부터 12번까지 13개의 레지스터가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로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레지스터는 32비트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0번부터 7번까지의 레지스터를 로우 레지스터, 8번부터 12번까지의 레지스터를 하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번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택은 우리가 곧 살펴볼 내용입니다. 메모리인 것입니다. 메모리에는 항상 위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쓸지,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지, 그 어디에 관련된 개념이 바로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스택, 메모리에 관련된 어드레스가 저장되는 레지스터, 스택 포인터인 것입니다. 13번 레지스터가 스택 포인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14번 레지스터는 링크 레지스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럽트 요청이 오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갈 것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종료한 후에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되돌아와야 할지를 모른다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기 전에 리턴 어드레스, 메인 프로그램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할 번지를 링크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링크 레지스터는 서브루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야 할 메인 프로그램의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15번 레지스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어의 번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 카운터인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 용도로 프로그램 스테이투스 레지스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레지스터, 특히 exception 모드에서 사용되는 마스크 레지스터들, 우리가 앞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코텍스 M3에서는 exception 모드, 예외 모드가 동작하는 것입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레지스터도 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지스터들은 스페셜 레지스터,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텍스 M3에 사용되는 제너럴 레지스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레지스터 우선 0번부터 12번까지가 있는 것입니다. 썸브 명령어에서는 0번부터 7번까지의 레지스터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텍스 M3는 썸브 모드가 아니라 썸브2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0번부터 15번 사이 중에서 0번부터 12번까지를 General Purpose 레지스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택의 특정 지점을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택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는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스택 포인터인 것입니다. 14번 레지스터는 링크 레지스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복귀할 주소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기 전에 다시 메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기 전에 되돌아와야 할 번지를 먼저 링크 레지스터에다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리턴 어드레스가 저장되는 레지스터 14번 레지스터 링크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15번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인 것입니다.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어의 주소가 저장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다음은 링크 레지스터와 프로그램 카운터에 관련된 추가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레지스터가 링크 레지스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링크 레지스터에는 리턴 어드레스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리턴 어드레스는 메인 프로그램의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루틴, 즉 서브 루틴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펑션 콜에 의해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메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하고 서비스 루틴이나 다른 펑션이나 다른 익셉션 프로그램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처리하고 난 후에는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리턴해야 되는데 어디로 리턴해야 될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링크 레지스터 14번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카운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어의 어드레스 값이 저장되는 레지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원을 리셋할 경우에 MCU 즉 프로세서는 리셋 벡터의 값을 프로그램 카운터로 로드해 주는데 헥사데시말로 4번지를 로드해 준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초기에 갖는 값은 0번지가 아니라 4번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실행되어야 할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번지는 항상 4번지라는 것입니다. 0번지부터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코텍스 M3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 인터럽트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 execution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가 있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와 인터럽트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 execution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 사용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레지스터를 각각 따로 설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 하나로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의 플래그 비트, 우리가 이미 살펴본 부분입니다. ALU의 연산 결과에 따라서 세트되는 플래그 비트들입니다.
네가티브, 즉 다시 말하면 ALU 연산 결과가 음수이면 1로 세트되는 것입니다. 연산 결과가 제로이면 1로 세트되는 것입니다. 연산 결과에서 캐리, 자리 올림수가 발생하거나 볼로우, 자리 내림수가 발생하면 1로 세트되는 것입니다. 연산 결과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으면 1로 세트되는 부분입니다. 세츄레이션 연산이 발생했으면 1로 세트되는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는 ALU의 연산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플래그 비트가 세트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플래그 비트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양한 펌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IPSR, Interrupt Program Status Register의 대표적인 부분은 Interrupt Service Route의 넘버를 기록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Interrupt Service Route의 번호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Interrupt Program Status Register인 것입니다. Interrupt Request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해당하는 Interrupt Service Route를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Interrupt Service Route이 존재하는데 현재 실행되는 Interrupt Service Route의 넘버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Execution Program Status Register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텍스 M3에 내장되어 있는 특수목적용 레지스터 컨트롤 레이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비트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비트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0번 비트와 1번 비트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트롤 레지스터의 기능은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비트는 스택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또 하나의 비트는 스레드 모드 프리빌리지드 레벨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택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1번 비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트 값은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비트가 의미하는 것은 액티브 스택 포인터 셀렉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택 포인터가 액티브 상태에 있는지 지금 동작하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비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택 포인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 비트 갖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0 또는 1, 즉 두 개의 스택 포인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메인 스택 포인터 MSP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 PSP인 것입니다. 이러한 PSP는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택 포인터인 것입니다. MSP, 즉 메인 스택 포인터는 인터럽트를 포함하는 예외 처리 상황에서 사용되는 포인터인 것입니다. 예외 처리 상황,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전원이 리셋됐다거나 하드웨어 결함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exception, 예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 사용되는 포인터가 메인 스택 포인터,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사용되는 포인터가 결국은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비트가 0으로 설정되면 메인 스택 포인터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액티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메인 스택 포인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로 세트됐다는 것은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 비트 용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0번 비트 용도입니다. 0번 비트의 용도는 TPL, 스레드 모드의 프리빌리지드 레벨을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빌리지드 레벨은 특권 레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레드 모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특권 레벨을 설정하지 않을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0번은 privileged level, 특권 레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0번 비트가 0이라면 privileged level이지만 1이라면 unprivileged level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스레드 모드에서 특권 모델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privileged level, 즉 특권 레벨이 사용되는 경우엔 0으로 세팅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exception mask register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에 내장되어 있는 스페셜 레지스터 중에서 exception과 관련된 레지스터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레지스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priority mask register, fault mask register, base priority register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레지스터의 용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iority mask register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0번 비트, 1비트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0번 비트를 이용해서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인터럽트 리퀘스트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비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오더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Priority Mask Register에서는 Non-Maskable Interrupt, NMI, Non-Maskable Interrupt라는 것은 마스크업을 할 수 없는 인터럽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리셋인 것입니다. 전원이 리셋되는 과정은 무조건 인터럽트 리퀘스트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마스크업을 할 수 없는 인터럽트인 것입니다. 이런 NMI나 또 하드웨어 에러, 하드웨어 폴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터럽트를 제외한 모든 인터럽트를 비활성화할 때 쓰이는 레지스터가 Priority Mask Register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1로 세트하면 NMI와 하드 폴트에 관련된 인터럽트를 제외한 모든 인터럽트 리퀘스트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폴트 마스크 레지스터에 관련된 용도 역시 1비트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NMI 즉 Non-Maskable Interrupt만을 제외한 모든 인터럽트를 비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Base Priority 레지스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Base Priority 레지스터에서는 0번 비트부터 7번 비트까지 8개의 비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riority 레벨, 즉 미리 설정된 우선순위 레벨보다 레벨이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레벨보다 낮은 순위를 가진 모든 인터럽트는 비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Priority 레벨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인터럽트는 비활성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레지스터가 Base Priority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코텍스 M3 동작 모드에 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전통적인 ARM에서는 7개 종류의 동작 모드가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텍스 M3에서는 스레드 모드와 핸들러 모드 2개로 축소된 것입니다. 스레드 모드는 펌웨어, 즉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핸들러 모드는 익셉션 상태에서의 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에는 프리빌리지드 레벨과 언프리빌리지드 레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프리빌리지드 레벨과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는 언프리빌리지드 레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은 코텍스 M3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실행 모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모드는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스레드 모드와 핸들러 모드인 것입니다. 스레드 모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펌웨어, 즉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핸들러 모드는 A의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exception, A의 핸들러가 실행되는 모드를 핸들러 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A의 상황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드인 핸들러 모드에서는 항상 특권 레벨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빌리지드 레벨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레벨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exception A의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빌리지드 레벨을 사용해서 메모리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드, 즉 스레드 모드에서는 프리빌리지드 레벨로 사용될 수도 있고 비프리빌리지드 레벨, 즉 비특권 레벨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비특권 모델을 일명 사용자 레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원을 리셋한 경우 처음에 스타트하면 프리빌리지드 스레드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 레벨의 스레드 모드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작성한 펌웨어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레지스터를 비트를 조정하면 다시 프리빌리지 레벨이 유저 레벨로 변환될 것입니다. 유저 스레드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프리빌리지 핸들러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익셉션 상황이 끝났다고 한다면 다시 유저 스레드 모드로 오는 것입니다. 프리빌리지 핸들러 모드에서 다시 익셉션 상황이 끝나면 프리빌리지 스레드 모드로 진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리빌리지 스레드 모드에서 다시 익셉션 상황이 발생하면 프리빌리지로 핸들러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레드 모드와 핸들러 모드에 관련된 부분 알아보았습니다. 코텍스 M3에서의 동작 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레드 모드입니다. 스레드 모드는 외에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셋 익셉션, 즉 MCU에 전원이 인가되는 초기 부팅 상태가 발생하면 MCU는 스레드 모드로 설정될 것입니다. 스레드 모드에서 다시 프리빌리지 모드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스택은 메인 스택을 사용하는 모드로 설정될 것입니다. 전원이 다시 인가되는 초기 부팅 상태에서는 스레드 프리빌리지드 메인 스택 모드로 MCU가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부팅 상태에서 프리빌리지드 모드로 부팅되는 이유는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프리빌리지드 모드가 언프리빌리지드 모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다시 핸들러 모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핸들러 모드에서 사용하는 모드는 프리빌리지드 모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빌리지드 모드로 다시 전환될 것입니다. 코텍스 M3 동작 모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러 모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스레드 모드에서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발생하거나 또는 하드웨어 폴트 등의 익셉션이 발생하면 핸들러 모드로 진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핸들러 모드로 진입하기 전에 현재까지 프로그램의 실행 상태를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되돌아와서 이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택의, 즉 메모리의 램의 일부분입니다. 스택은 램의 일부분에 설정되는 영역으로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택의 0번 레지스터부터 4번 레지스터까지, 또 12번 레지스터, 링크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 프로그램 스테이투스 레지스터에 저장된 내용을 스택에 저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택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일명 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이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산출된 중요한 데이터들을 스택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푸시를 하고 난 다음에 스레드 모드에서 핸들러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핸들러 모드로 들어가면 해당 인터럽트 리퀘스트나 해당 익셉션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벡터 테이블이 있다는 것입니다. 벡터 테이블에서 해당 익셉션 또는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주소를 패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호출해서 벡터 테이블에서 찾아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그 주소를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에 그 주소가 저장된다는 것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자체가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의 번지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핸들러 모드에서 익셉션이나 인터럽트 리퀘스트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입니다. 핸들러 서비스 루틴이 종료되면 다시 원래 스레드 모드에서 수행됐던 프로그램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익셉션이 발생한 명령어의 다음 명령어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링크 레지스터의 내용을 프로그램 카운터에 다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카운터에
링크레이터의 내용이 저장됐다는 얘기는 그 번지부터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복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불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을 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번부터 4번 레지스터, 12번 레지스터, 링크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의 내용이 우리가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장해 놓고 서비스 루틴으로 우리가 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지스터의 내용을 스택에서 다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스택에서 팝해서 데이터를 0번, 4번, 12번 링크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스테이트 레지스터에 저장한 다음에 원래 스레드 모드에서 실행됐던 프로그램을 이어서 계속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0번 레지스터에서 4번 레지스터 그리고 12번 레지스터를 일명 워킹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스크래치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셉션이 발생하면 스택에 저장해야 되는 레지스터 0번, 4번, 12번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0번부터 4번까지 레지스터, 12번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된다. 직접 프로그램이 실행에 관계되는 레지스터라는 부분에서 일명 워킹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텍스 M3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이프라인 기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스테이지를 대상으로 해서 파이프라인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가 실행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fetch, 명령어를 호출하는 단계, 명령어를 해독하는 단계, 해독한 결과를 명령어 execute 실행하는 단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n번째 명령이 fetch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n번째 명령어는 fetch 단계에서 디코드로 넘어갈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n 플러스 1번째 명령이 호출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디코드된 n번째 명령은 execute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명령어는 fetch 상태에서 디코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n 플러스 2번째 명령이 fetch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n 플러스 1번째 명령이 execute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n 플러스 2번째 명령어는 호출 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디코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n 플러스 3번째 명령이 호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fetch, decode, execute, fetch, decode, execute 이러한 3단계가 병렬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일명 파이프라인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 기법은 클럭 속도를 높이지 않고도 프로세서의 동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병렬 처리함으로 인해서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법이 파이프라인 기법이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병렬 처리 기법, 파이프라인 기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다음은 스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텍스 M3에는 스택 두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인 스택과 프로세스 스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택에는 4바이트 단위의 데이터가 저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4바이트 단위로 정렬되어 있는 것입니다. 32비트 공간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32비트 공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8비트만이 저장될 수도 있고 16비트만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택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푸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원이 리셋되면 0번지에 있는 주소가 메인 스택 포인터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0번지에 있는 주소라는 것은 결국은 스택이 시작되는 번지라는 것입니다. 0번지에 스택의 위치를 알리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리셋되면 그 주소를 메인 스택 포인터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메인 스택 포인터라는 것은 스택의 위치를 지정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4번지에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소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소부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코텍스 M3에서는 특이하게 프로그램의 시작 주소는 4번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는 스택
포인터에 저장되는 주소, 즉 스택의 주소라는 것입니다. 스택에 관한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설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스택을 full descending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순서가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 순으로 저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램의 가장 높은 주소 영역에 스택 포인터를 설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램은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스택은 일종의 메모리지만 별개로 설계되는 메모리가 아닌 것입니다. 램의 일부 영역을 스택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택의 가장 높은 주소의 영역에 스택 포인터를 설정하는 방식, 즉 full descending 방식을 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스택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크게 두 개의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메인 스택과 프로세스 스택이 있는 것입니다. 스택은 별개로 설계되는 메모리가 아니라 램의 일정 영역을 스택으로 설정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명령인 것입니다. 레지스터에 어떤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 명령입니다. 0번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로드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헥사데시말로 20001800입니다. 20001800은 프로세스 스택의 탑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스택의 탑 어드레스를 0번 레지스터에 로드 저장한 것입니다. 다음 명령은 레지스터의 내용을 무브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0번 레지스터의 내용을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0번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내용은 프로세스 스택의 탑 어드레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스택의 탑 어드레스가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에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move 명령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0번 레지스터로 muve하라는 것입니다. 헥사데시말로 3은 바이너리로 바꾸면 001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번 레지스터에는 마지막 비트 2개가 1인 0011이 저장될 것입니다. 다시 move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move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레지스터 0번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컨트롤 레지스터로 muve하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레지스터의 마지막 2개의 비트는 1과 1로 세팅될 것입니다. 컨트롤 레지스터의 마지막 2개의 비트, 0번 비트와 1번 비트를 1과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컨트롤 레지스터의 용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0번 비트가 1이라는 것은 코텍스 M3에 관한 레벨을 unprivileged, 즉 다시 말하면 비특권 레벨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0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비특권 레벨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번째 비트를 1로 설정한다는 것은 프로세스 스택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세스 스택을 사용할 경우 컨트롤 레지스터를 1로 설정하고 또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에는 프로세스 스택에 관련된 탑 어드레스를 저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세스 스택을 선택하는 방법, 또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에 프로세스 스택의 탑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다음은 스택에서의 푸시와 팝 동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에서의 푸시 동작이라는 것은 스택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푸시하기 전에 항상 스택 포인터의 주소 값을 4바이트 감소시킨 후에 푸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택 포인터는 일종의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스택의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택의 팝 동작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포인터가 지시하는 번지의 내용을 팝 읽은 후에 스택 포인터의 값을 4바이트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팝 동작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의 일부 영역이, 일정 영역이 스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메모리이지만 별도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램의 일부를 스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택 포인터는 항상 탑 어드레스, 스택 영역의 탑 어드레스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스택 포인터의 값은 2014 번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레지스터에서 4번 레지스터까지의 내용을 스택 포인터가 지시하는 스택의 부분에 푸시 저장하겠다는 것입니다. 4번 레지스터부터 저장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포인터의 푸시 동작을 수행하려면 4바이트를 감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4에서 4바이트를 감소시키면 2010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2010 번지에 4번 레지스터의 내용을 저장한 것입니다. 다시 푸시하기 전에 4바이트 감소, 200C 번지에 3번 레지스터의 내용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푸시한 것입니다. 다시 4바이트 감소, 2008 번지에 헥사데시말입니다. 2번 레지스터의 내용을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4바이트 감소하면 2004 번지에 1번 레지스터, 마지막으로 2000 번지에 0번 레지스터의 내용을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택 포인터가 지금 갖고 있는 값은 2000 번지인 것입니다. 다음은 팝 동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번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저장한 2000 번지의 내용을 팝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스택에 저장된 값을 팝하는 것입니다. 0번 레지스터의 내용이 읽혀질 것입니다. 다음은 팝 동작은 팝한 후에 4바이트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스택 포인터의 값을 4바이트 증가시키면 2004에 저장되어 있는 1번 레지스터의 내용을 팝할 것입니다. 읽어갈 것입니다. 다시 스택 포인터의 값은 다시 4바이트 증가하는 것입니다. 2바이트, 2번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 스택에 저장된 내용을 다시 팝하는 것입니다. 다시 4바이트 증가시키면 스택 포인터는 200C 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내용이 스택에 저장되었던 것입니다. 3번 레지스터의 내용을 다시 팝하는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번지 다시 증가시키면 2010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4번 레지스터의 내용을 팝하면 되는 것입니다. 팝한 후에 다시 스택 포인터는 4바이트만큼 증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택 포인터가 팝 동작 수행 후에 가리키고 있는 번지는 2014 번지가 되는 것입니다.